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일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하신 여러분 모두 다 복 받으실 거예요. 내일 진짜 합격하실 겁니다. 이 조직 구조론에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오늘 이제 수업 시간에 어저께 진행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설명들을 좀 드렸는데 아마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은데 또 그렇다고 쉬운 것도 아니고 무슨 얘기하려고 하는 건지 잘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문제도 좀 풀어보셔야 되고요. 머릿속에 조직 구조에 대한 이미지를 좀 그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반부엔 조직 구조에 대한 얘기하고 또 후반부엔 정보 조직 체계들 얘기합니다. 챕터 1을 다 한꺼번에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워낙 양이 많아서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그다음 내일 월요일 수업까지 쭉 해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요. 우리가 아마 복습 스터디로는 화요일까지는 해줘야 이 조직 구조 전반에 대한 내용들이 잘 파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우리 새롭게 다시 이 주를 시작하는 거니까요.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직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진행을 했어요. 조직 구조. 조직 구조, 조직의 스트럭처. organizational structure라고 표현하죠. 조직의 구조입니다. 조직의 구조는 이렇게 했어요.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업무를 수직, 수평으로 연결한 일종의 설계도. 이 설계도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된 행동 관계의 유형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조직의 구조의 특성들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 데프트도 여러 가지 설명했죠. 명령체계, 개성과 참모, 통솔, 범위, 직권과 분권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사실 데프트의 이 내용들이 문제가 막 나오는 파트는 아니어서요.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지만 여기에다가 빈칸을 채우지는 않았고요. 바로 여기 구조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조직의 구조 변수, 조직 구조의 특징을 보여주는 기본 변수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등이 있고 이 기본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바로 상황 변수입니다. 상황 변수에는 규모, 기술, 환경 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그래서 분류 기준에 대한 얘기들을 쭉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조직의 구조 변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 구조 변수 중에 복잡성을 가장 어려워하세요. 근데 복잡성도 머릿속에 복잡성이 무엇인지만 잘 보시면 되거든요. 복잡성 중에 수평적 분화. 수평적 분화는 조직을 횡적으로 쪼갭니다. 그래서 횡적으로 분화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업무가 세분화되죠. 이 업무가 세분화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는 본래 직무의 분화, 제가 작업 과정의 전문화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근데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인적 자원이 전문화되는 것도 현재 수평적 분화의 형태로 봐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복잡성, 그래서 수평적, 수직적, 공간적 분화 얘기했고요. 공식성, 업무의 매뉴얼화, 표준화, 정형화되어 있는 정도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 주시면 그 다음이 직관성, 의사결정 권한이 얼마나 상층부에 집중되어 있느냐의 정도를 우리가 직관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관성은 조직 내에 상하 직위 간에 여기 있어요. 의사결정의 권한 배분 정도. 안 보이시죠? 제가 지금 이렇게 쳤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꼭대기에 힘이 집중되어 있으면 집권, 꼭대기에서 힘이 집권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내려와 있으면 분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집권화에 대한 얘기와 분권화에 대한 얘기 특징들이 쭉 나와 있죠. 그 조직의 기본 변수는 복공집 세 가지 가지고 얘기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상황 변수로 들어가시면 그 상황 변수에는 확실히 기술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죠. 규모에 대한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규모보다는요. 주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기술. 특히 기술은 페로와 톰슨이라는 학자가 기술을 분류하죠. 그 유형들을 가지고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페로의 기술의 유형,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과제의 다양성과 문제에 대한 분석 가능성. 그래서 빈칸을 과제의 다양성, 분석 가능성 이렇게 두 군데의 빈칸을 쳤습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기술을 총 네 가지의 유형들을 구분을 해주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네 가지 유형은 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시죠? 그 중에서도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분석 가능성은 이 기술에 대한 표준화되어 있는 업무 처리 절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과업의 다양성, 그 다음 분석의 가능성 가지고 지금 보시는 이렇게 기술 수준 나누게 된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 톰슨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갈게요. 톰슨은 개인과 부서들의 과업 간 연결 정도, 제가 여기다 쳤습니다. 과업의 연결 정도, 과업이 얼마나 연결 정도가 있느냐, 상호 의존성이 나타나느냐, 이걸 가지고 구분을 했고요. 기술을 크게 세 가지, 중개적인 형태의 기술,
연계적인 형태의 기술, 집약적인 형태의 기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게 됐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면 조직의 기본 변수, 구조 변수에 들어가는 기본 변수와 상응 변수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기술에 대한 것도 나오고 사실 마지막에 지금 보시면은요. 기술뿐만이 아니라 데프트가 얘기했던 환경에 대한 변수도 나오는데 뭐 다 읽어가면서 보는 거고요. 저희가 이 선체에 있는 내용들은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빈칸을 채우는 느낌보단 기본서를 쭉 읽어가면서 이 순서대로 한번 기본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기본서 보기 되게 싫죠? 싫은데 저도 싫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너도 싫고 나도 싫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 안 되는 거지만 해보자. 이게 사실 스터디의 목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조직의 구조 변수를 설명을 하면 그 다음은 조직의 원리입니다. 이 조직의 원리를 만든 학자들은 다 과학적 관리론 시기 고전적 행정학자들입니다. 바람직한 조직 설계의 기준, 관점, 가정 같은 걸 제시한 거고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고전적 행정학자이자 원리주의자였던 귤릭, 어휘, 페이올 이런 학자들에 의해서 발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이 조직의 원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분화의 원리입니다. 그 분화의 원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업, 전문화의 원리에 대한 얘기 들어가고요. 그 다음 뭐 굉장히 많아요. 부처를 편성하는 원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보시면 참모 조직을 만드는 원리도 들어가게 되고요. 이들 모두가 다 지금 보시는 분업, 전문화를 위한 원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분업을 위한 원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분업의 원리 중에서도 전문화의 원리 수직적 전문화, 수평적 전문화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관료제 조직에서 잘 이루어졌고 하지만 최근에는 당연히 직무의 저설계라고 얘기해서 이런 고전적인 조직의 원리들을 좀 벗어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대표적인 움직임이 지금 보시는 직무의 확대와 직무의 충실입니다. 직무의 확대는 하는 일의 유형이 많아져서요. 수평적 전문화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수평적으로 너무 쪼개져 있는 업무들의 범위를 좀 넓혀서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일의 종류가 많아질 수 있게 만들어줄 것. 요거 이야기했었죠. 상대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책임도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직무의 충실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 부처를 편성하는 원리에 대한 얘기도 됐죠. 참모 조직의 원리도 얘기를 했습니다. 개선과 막료에 대한 이야기 했었어요. 9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선기관, 조직의 전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기관, 직접적인 업무 집행, 결정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기관을 개선기관이라고 얘기했고요. 상대적으로 이들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은 참모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자, 그 다음. 자, 여태까지 분업의 원리들을 봤다면 이번에는 통합, 조정의 원리입니다. 이 조정의 원리 중에 세부적인 원리가 정말 조정하는 원리. 이 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연결 기제들을 활용하는 건데 수직적인 형태의 연결 기제도 있고요. 지금 수평적인 형태의 연결 기제도 있습니다. 빈칸은 여기다가 썼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형태의 연결 기제는 조직 부서 간 수평적인 조정과 활발한 의사소통들을 진행하는 것을 구현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수평적 연결 기제에 들어가는 요 내용들, 태스크포스라든지 혹은 프로젝트 팀이라든지 물론 제가 빈칸을 쓰지는 않았지만 이것도 너무 중요하게 보셔야 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쭉 진행했고요. 그 다음 계층제의 원리,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직의 기본 변수 중에 복잡성의 원리와 연결이 되는 거죠. 계층제는 분업을 위한 원리이기도 하지만요. 사실 책임과 권한을 명확하게 해서 조직을 조정하기 위한 원리에도 들어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통솔 범위의 원리, 한 명의 상관이 효과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숫자 적절하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원리는 바로 명령 통일의 원리.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명의 상관으로부터 업무에 대한 명령을 받고 보고해야 한다. 이중 명령 방지에서 업무의 혼란을 줄이고자 하는 원리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직의 원리까지 정리하면 그걸 통해서 정리할 수 있는 게 바로 관료제와 태관료제 형태의 조직입니다. 그래서 관료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을 하자면 관료제가 등장했었던 배경 제가 말씀드렸지만 왜 관료제라는 조직이 등장을 했느냐? 행정국가의 대도를 빼놓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국가가 대두되면서 행정사무의 양적인 증대와 질적인 전문화, 요게 요구가 되기 시작하면서 양적인
양적인 증대와 질적인 전문화가 요구되기 시작하면서 이게 행정국가의 대두와 연결되게 된다. 이게 관료제가 등장했었던 배경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고요. 그래서 관료제는 전형적인 기계적 구조입니다. 조직의 구조 변수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복공직 모두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그런 조직이죠.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들이 꽤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관료제의 특징 다 들어가요. 법규에 의한 지시, 계층적 조직, 문서와 작업의 전업화, 분업, 그리고 비정의성에 제가 빈칸을 한번 쳐봤습니다. 색깔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네요. 비정의성. 비정의성은 아시겠지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감정적인 연계를 회피합니다. 그래야 누군가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비정의성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는 기술적 자격, 효율성, 연공서열에 의한 보수 이런 거 모두 다 관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 그래서 관료제는 효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효용보다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는 게 바로 이 한계입니다. 이 한계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내용들을 설명을 했어요. 관료제의 한계 중에 지금 분업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한계입니다. 분업 구조로 인해서 구성원들이 자기 소속의 부서의 특수한 이익만을 강조하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 우리가 할거주의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요. 또 목표의 전치 현상도 발생을 합니다. 목표의 대치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목표의 전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너무 수단을 강조하다 보니 목표보다 수단을 중시하는 문제가 생긴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현 관료제의 목표 대치 현상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는 지금 관료제가 현재 어떻게 민주주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왜냐면 관료제는 굉장히 계층적 조직인데 이게 왜 민주주의랑 연결되느냐? 좀 애매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와 분명히 조화를 가지게 되는 관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관료제를 통해서요, 의회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지금 의회보다 훨씬 전문성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죠. 전문적인 지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실제 국회가 가지고 있는 입법 기능이 약화됐었는데 그 약화된 입법 기능을 좀 보완하고 실적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능력을 통해 사람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공직 균등 취업에 있어서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는 거. 지금 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지금 관료제가 실제 민주주의와 부합할 수 있는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특징에 해당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관료제에 관련된 내용들까지 쭉 정리를 했어요. 17번 선지까지 내용을 했고요. 우리 내일은 18번 선지부터 탈관료제에 대한 내용, 데프트와 굉장히 많이 겹칩니다. 그 다음 정보조직 체계에 대한 내용들로 내용들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 아침부터 이 영상 보시는 거 너무너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 주말을 잘 이제 공부하면서 지내주시는 연습이 분명히 여러분 내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겁니다. 우린 내일 아침 월요일 날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